나는 100년을 훌쩍 넘긴 삶을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얼굴들을 떠나보냈고 셀 수 없이 많은 선택들을 되돌아보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충분히 흐르고 나면 사람을 가장 오래 붙잡아 두는 것은 성공의 기억이 아니라 후회의 잔향이었다. 젊은 시절에는 미래를 향해 달리느라 몰랐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꾸만 뒤를 돌아본다. 그리고 그 뒤돌아봄이 길어질수록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진다. 나는 오래전 한 동료 교수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이미 은퇴를 앞두고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술잔이 몇 번 오가자 그는 조용히 이런 말을 꺼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의 나는 더 나은 사람이었을까요? 그 질문에는 답이 없었다. 아니, 애초에 답이 존재하지 않는 질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십 년을 그 질문 속에서 살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과거의 무서움이다. 과거는 이미 끝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반복된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긍정적인 기억보다 부정적인 기억을 약 2배 이상 더 강하게 기억한다고 한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 경향이 더욱 강화된다. 삶의 경험이 쌓일수록 기억의 무게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긴 세월을 통해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다. 과거는 고칠 수 없지만 과거를 대하는 태도는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한 번은 내 제자였던 한 중년 남성이 나를 찾아온 적이 있다. 그는 30년 전의 사업 실패를 아직도 마음속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다. 이미 가족도 있고 자식들도 잘 자랐으며 생활도 안정되어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늘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교수님, 저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마음이 편했던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날의 당신은 그 순간에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이미 끝난 그 선택을 지금의 당신이 다시 심판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일까? 우리는 종종 결과를 알고 난 뒤의 기준으로 과거의 자신을 한다. 하지만 그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일이다. 그때의 우리는 그때의 정보와 그때의 감정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노년에 이르러 나는 이런 말을 자주 되뇌곤 한다. 지나간 나를 붙잡는 손에는 오늘을 위한 힘이 남아있지 않다. 이 말은 어느 철학자의 문장이 아니라 내가 살아오며 몸으로 배운 진실이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의 고령층 우울감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과거에 대한 후회라고 한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보다도 이미 바꿀 수 없는 선택에 대한 집착이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전체를 바꾸는 요소다. 나는 어느 겨울 요양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여성은 젊은 시절 교사가 되고 싶었지만 집안 사정으로 그 꿈을 접어야 했다. 그녀는 50년 넘게 그 사실을 마음에 품고 살아왔다고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70세가 넘어서야 글을 모르는 노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첫 수업이 끝난 날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늦은 게 아니라
지금이 내 시간이었다는 것을요.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과거는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우리가 해석하기에 따라 새로운 의미로 다시 태어나는 재료라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잃는다. 사람을 잃고 기회를 잃고 젊음을 잃는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한 가지를 얻는다. 그것은 바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다. 같은 기억이라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맙게 여긴다. 그 모든 선택과 실수와 우연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나는 그것을 짊어지고 다니지 않는다. 그저 마음속 서랍에 잘 정리해두고 필요할 때 꺼내어 지혜로 사용할 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다시 쓰고 싶어 한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다시 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쓰인 문장을 이해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비로소 가벼워진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 기억이 혹시 오늘의 당신을 지치게 하고 있다면 말이다. 과거는 이미 그 역할을 다했다. 이제는 오늘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할 시간이다. 나는 긴 세월 끝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어제를 놓아주는 순간 비로소 오늘이 나를 찾아온다. 내가 10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오며 깨달은 또 하나의 사실이 있다면 사람은 과거보다 미래에 더 쉽게 사로잡힌다는 점이다. 과거는 이미 끝난 이야기이기에 언젠가는 내려놓을 수 있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에 끝없이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상상이 대부분 두려움의 형태로 자란다는 데 있다. 특히 40대와 50대를 지나며 사람들의 걱정은 점점 구체적이 된다. 젊을 때의 불안이 막연한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 시기의 불안은 매우 현실적이다. 노후 자금, 건강의 쇠퇴, 관계의 단절, 그리고 언젠가 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나는 수많은 강연과 상담에서 이런 질문을 들었다. 앞으로가 너무 불안합니다. 지금 준비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나는 조용히 되묻는다. 그 불안이 당신을 움직이게 합니까? 아니면 멈추게 합니까?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중요한 구분이 숨어 있다. 바로 준비와 걱정의 차이다. 준비는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지만 걱정은 우리를 소모시킨다. 준비는 방향이 있지만 걱정은 끝이 없다. 나는 이 차이를 이해하는 데만도 수십 년이 걸렸다. 한때 나 역시 미래를 두려워하던 시절이 있었다. 학문적 명성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 오히려 더 큰 불안이 찾아왔다. 이 명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건강이 무너지면 연구는 어떻게 되는가? 그 불안은 나를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떠올랐고 그 모든 가능성 앞에서 나는 작아졌다. 그때 한 노학자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자네는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오늘의 힘으로 끌어오려 하고 있네. 그 말은 마치 망치처럼 내 머리를 내리쳤다. 생각해보면 나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시간을 지금의 나로 통제하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그제야 깨달았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정신적 스트레스 원인 중
미래에 대한 불안이 1위를 차지한다. 흥미로운 점은 실제 경제적 수준이나 건강 상태보다 불안의 크기가 삶의 만족도를 더 크게 좌우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실보다 상상이 더 큰 고통을 만든다는 뜻이다. 나는 이 사실을 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은퇴 후 일정한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지만 늘 돈이 부족해질까 봐 두려워했다.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도 피하고 작은 지출에도 죄책감을 느꼈다. 그러나 어느 날 자녀의 권유로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숫자로 자신의 현실을 확인하자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사실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안정적이었다. 그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교수님, 저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확신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 말은 참으로 정확했다. 대부분의 걱정은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에서 온다. 우리는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이 점점 부풀어 올라 결국 삶 전체를 덮어버린다.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나는 점점 더 단순한 원칙을 따르게 되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맡기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이 원칙은 놀라울 정도로 삶을 가볍게 만들어 주었다. 예를 들어 나는 날씨를 바꿀 수 없다. 경제 상황도 타인의 선택도 바꿀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오늘 무엇을 읽을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에게 전화를 걸지 선택할 수 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더 이상 거대한 불안의 덩어리가 아니라 내가 다룰 수 있는 작은 단위들의 집합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한 노인은 나에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다. 그는 건강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매일 인터넷을 뒤지며 자신의 증상을 검색했다. 결국 그는 수십 가지의 병을 의심하게 되었고 병원만 전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족의 권유로 지역 모임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몸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니었다. 다만 그는 걱정할 시간을 살아가는 시간으로 바꾸었을 뿐이었다. 그 변화는 생각보다 강력했다. 걱정은 시간이 많을수록 자라나지만 삶이 채워질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나는 이것을 수없이 목격해왔다. 노년에 대한 한 명언이 있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대부분의 일은 결국 일어나지 않았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깝다. 인간은 최악의 가능성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나는 이제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다만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뿐이다. 대신 나는 준비한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필요한 재정 계획을 세우며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조용히 내려놓는다. 그것이 내가 100년의 시간을 지나오며 배운 방식이다.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하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아직 쓰이지 않은 여백이다. 그 여백을 공포로 채울 것인지 가능성으로 채울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이다. 나는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내일을 완벽하게 준비하려 하지 말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라. 그러면 내일은 스스로 자리를 찾아온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인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두려워하느라 이미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말게. 이제 나는 당신에게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 한다. 결국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이라는 사실이다. 나는 이 말을 수없이 들었고 또 수없이 강의했지만 정작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된 것은 90을 넘긴 이후였다. 그 전까지의 나는 늘 어딘가에 가 있었다. 과거의 기억 속에 머물거나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앞당겨 살고 있었다. 사람은, 몸은 현재에 두고도 마음은 얼마든지 다른 시간으로 떠날 수 있다. 그리고 그 떠남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 된다. 나는 오래전 한 노인을 관찰한 적이 있다.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지만 눈은 먼 곳을 향해 있었다. 옆에 앉아있던 손주가 계속 말을 걸었지만 그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그날도 젊은 시절의 어떤 선택을 떠올리고 있었다. 손주는 그의 곁에 있었지만 그는 그 순간에 없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깊은 충격을 받았다. 우리는 흔히 시간을 함께 보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음을 함께 두지 않으면 아무것도 공유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는 더욱 그렇다.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화면을 보고 걸으면서 메시지를 확인하며 대화를 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은 하루 평균 절반 이상의 시간을 현재의 행동과 무관한 생각을 하며 보낸다고 한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밀도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이다. 나는 이를 두고 이렇게 표현한다. 마음이 집을 비우면 삶도 비어버린다. 그러나 다행히도 현재로 돌아오는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을 뿐이다. 몇 해 전 한 중년 여성이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했다. 아무것도 한 것 같지 않은데 시간이 사라진다는 느낌에 괴로워했다. 나는 그녀에게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저 한 가지 제안을 했다. 하루에 단 3번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그녀는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그대로 실천해 보았다. 아침에 커피를 마실 때 향을 느끼고, 점심에 걸을 때 발걸음을 느끼고, 저녁에 가족과 대화할 때 상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 달 후 그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교수님, 시간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늘어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녀가 그 시간을 살기 시작한 것이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느리게 행동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것이 쇠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르게 느낀다. 느림은 결코 약함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깊이로 들어가는 문이다.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마찬가지다. 젊을 때에 나는 그것을 단순한 습관처럼 마셨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물이 끓는 소리를 듣고 잔에서 올라오는 향을 느끼며 첫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까지 의식한다. 누군가는 그것을 비효율이라고 말하겠지만 나는 그 안에서 시간을 마신다. 노년에 대한 한 오래된 말이 있다. 느리게 사는 사람은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산다. 나는 이 말이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한 번은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은 한 남성과 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미래를 생각할수록 두려워진다고 했다. 기억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그를 짓눌렀다. 그러나 의사의 조언으로 그는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 내일은 모르겠지만 오늘은 아직 있다. 그는 매일 아침 같은 길을 걸었다. 같은 나무를 보고 같은 새소리를 들으며 같은 벤치에 앉았다. 그리고 그 순간에 집중했다. 놀랍게도 그의 표정은 점점 밝아졌다. 병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는 병이 아직 닿지 않은 오늘에 머물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힘이다. 현재는 언제나 완전하다. 과거처럼 바꿀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미래처럼 불확실한 것도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은 그 자체로 충분히 존재한다. 나는 종종 학생들에게 이런 연습을 시킨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말로 표현해 보게. 나는 지금 걷고 있다. 나는 지금 숨을 들이쉬고 있다. 나는 지금 당신의 말을 듣고 있다. 이 단순한 문장은 마음을 현재로 끌어오는 강력한 도구다. 생각이 흩어질 때마다 우리는 다시 이 문장으로 돌아올 수 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내 강의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 교수님, 저는 평생 손주를 돌보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놀아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말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날 이후 달라졌다.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몇 주 후 손주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할머니, 요즘은 진짜 나랑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있다는 것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함께 느끼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인생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과거도 미래도 모두 이 순간을 통해서만 존재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쉽게 놓쳐버린다. 나는 이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한다. 또 한 번의 오늘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그리고 그 하루를 가능한 한 또렷하게 살려고 한다.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그 순간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 당신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정말 여기에 있는가? 그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순간이 많아질수록 당신의 하루는 더 길어지고 더 깊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하루들이 모이면 결국 당신의 인생도 달라질 것이다. 나는 100년을 넘게 살아온 끝에야 이 단순한 진실에 도달했다. 지금을 사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산다. 100년을 넘긴 지금에서야 나는 비로소 인생의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에는 인생이 길고 복잡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선택과 결과들이 얽혀 거대한 서사를 이루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긴 세월을 지나고 나니 그 모든 것은 결국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로 하루라는 단위다. 나는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고 수많은 인생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던 이가 무너지는 것도 보았고 평범했던 사람이 놀라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도 보았다. 그 차이는 의외로 거창하지 않았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바뀐 사람은 거의 없었다. 대신 매일의 태도가 서서히 쌓여 방향을 바꾸었다. 젊을 때에 나는 큰 계획을 세우는데 익숙했다. 5년 후, 10년 후에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달렸다. 물론 그것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 계획들은 늘 현재를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을 위해 참자,
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했다. 그 결과 나는 많은 순간을 준비라는 이름으로 흘려보냈다. 노년에 접어들며 나는 그 생각이 얼마나 불완전했는지를 깨달았다. 인생은 먼 미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단위 속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번은 오랜 세월 함께 일했던 동료의 장례식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늘 미래를 준비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정작 그의 삶을 떠올려 보면 그는 늘 바빴고 늘 여유가 없었다. 장례식에서 그의 아내가 조용히 이런 말을 했다. 이제야 쉬게 되었네요. 그 말은 애도의 말이었지만 동시에 어떤 슬픔을 담고 있었다. 그는 결국 쉬기 위해 평생을 살아온 셈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오늘을 보내고 있는가? 노년에 대한 한 명언이 있다.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하는 것은 너무 많이 시도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살아보지 못한 것이다. 나는 이 말을 점점 더 자주 떠올린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사실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살지 못한 시간이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노년층이 가장 후회하는 3가지 중 하나가 하고 싶은 것을 미루고 산 것이라고 한다. 돈이나 건강보다도 미루어진 삶이 더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선택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 삶에서 수많은 상실을 경험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했고 믿었던 기회가 무너지기도 했다. 젊었을 때는 그것이 단순한 실패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그것을 다르게 본다. 그것들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준 전환점이었다. 예를 들어 한때 나는 큰 연구 프로젝트에서 실패를 겪은 적이 있다. 그 일로 인해 나는 몇 년간 깊은 침체에 빠졌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나는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 그것이 내 인생 후반의 가장 중요한 연구로 이어졌다. 만약 그 실패가 없었다면 나는 오히려 더 좁은 세계에 머물렀을지도 모른다. 노년에 이르러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인생에는 낭비되는 경험이 없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뿐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간의 감각이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하루를 가볍게 소비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단위인지 절실히 깨닫게 된다. 하루는 더 이상 반복되는 시간이 아니라 점점 줄어드는 기회가 된다. 나는 요즘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조용히 이런 생각을 한다. 오늘이라는 하루가 나에게 몇 번이나 더 남아있을까? 이 질문은 두려움을 주기보다 오히려 삶을 또렷하게 만들어준다. 왜냐하면 그 질문 덕분에 나는 오늘을 함부로 보내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 제자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교수님, 인생을 잘 살았다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다. 하루를 얼마나 자주 잃지 않았는가가 기준일 걸세. 그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설명을 이어갔다. 하루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상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저 흘려보내는 상태가 바로 하루를 잃는 것이다. 반대로 비록 평범한 하루일지라도 그 하루를 또렷하게 느끼고 살아냈다면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이제 인생을 거대한 이야기로 보지 않는다. 대신 수천 개의 하루가 모여 이루어진 조용한 기록으로 본다. 그리고 그 기록의 질은 각각의 하루가 얼마나 충실했는가에 달려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먼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오늘 하루를 놓치는 것을 더 경계한다. 오늘을 잃으면 그 하루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노년에 이르러 비로소 나는 알게 되었다. 인생은 길이가 아니라 밀도이며 그 밀도는 하루하루의 태도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크게 사는 삶이 아니라 깊게 사는 삶이 결국 오래 남는다. 이제 나는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당신에게 단 한 가지 제안만을 남기고 싶다. 거창한 계획도 어려운 철학도 아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잃지 않는 삶을 시작해 보라는 것이다. 나는 100년을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방법을 시도했고 수많은 이론을 접했다. 그러나 결국 남은 것은 아주 단순한 몇 가지 습관이었다. 그것들은 특별하지 않지만 놀랍도록 강력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나는 더 이상 서둘러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다. 대신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한다. 오늘도 하루가 나에게 주어졌구나. 이 짧은 인식 하나가 하루의 방향을 바꾼다. 우리는 너무 쉽게 당연한 것으로 하루를 받아들이지만 사실 그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 수많은 가능성 속에서 오늘이라는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날 할 일을 단 하나만 정한다. 거창할 필요는 없다. 오늘은 잠시 산책을 하겠다. 오늘은 오래 연락하지 못한 사람에게 전화를 하겠다. 오늘은 책 한 페이지를 읽겠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택한 하루라는 점이다. 낮에는 가능한 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이름을 붙이려 한다. 나는 지금 걷고 있다. 나는 지금 밥을 먹고 있다. 나는 지금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이 단순한 문장은 나를 다시 현재로 데려온다. 생각이 흩어질 때마다 나는 다시 이 문장으로 돌아온다. 저녁이 되면 나는 하루를 조용히 돌아본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떠올린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날의 좋은 일을 3가지 떠올린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괜찮다. 따뜻한 햇살, 우연한 미소, 한 잔의 차,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삶은 디레이 밝아진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그 중에서 삶이 가장 평온했던 이들은 특별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낸 사람들이었다. 노년에 대한 한 문장이 있다. 우리는 결국 반복된 하루의 모습으로 늙어간다. 이 말은 잔잔하지만 매우 정확하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곧 인생의 방향이 된다. 분주하고 흩어진 하루는 분주하고 공허한 인생으로 이어지고 차분하고 또렷한 하루는 깊고 단단한 인생으로 이어진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언젠가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는다. 언젠가 행복해지겠지. 언젠가 여유가 생기겠지. 언젠가 시작하겠지. 이 모든 말들은 결국 오늘을 미루는
또 다른 방식이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이렇게 말한다. 오늘 조금 더 살아보자. 한 번은 한 제자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교수님, 아직 늦지 않았을까요? 그 질문 속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함께 담겨 있었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다. 오늘이 있다면 늦은 것은 없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눈빛이 조금 달라졌다. 나는 그 눈빛을 잊지 못한다. 그것은 어떤 가능성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의 눈빛이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너무 크게 생각한다. 그래서 시작조차 하지 못한다. 그러나 인생은 결코 한 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루씩 한 걸음씩 사라질 뿐이다. 나는 이제 삶의 끝자락에 서 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내가 후회하지 않는 것은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날들은 비록 서툴렀지만 그날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평생 마음에 담아온 한 문장을 당신에게 전하고 싶다. 하루를 온전히 산 사람은 이미 충분히 긴 인생을 산 것이다. 오늘이라는 하루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흘러가고 있다. 이 글을 읽는 이 순간도 곧 과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지금 이 문장을 또렷하게 느끼고 있다면 그 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삶 속에 남아 또 하나의 의미가 될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오늘 나는 이 하루를 잃을 것인가 아니면 살아낼 것인가? 나는 당신이 후자를 선택하기를 조용히 바란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여 당신의 인생이 더 깊고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오늘을 잃지 마시게. 그것이 곧 인생을 잃지 않는 길이니.